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만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정치권도 언론도 이렇게 날짜 세는 것 외에는 유가족들을 위해 딱히 하고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차례의 독단적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무리한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추진으로 당내 퇴진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730 재보선 패배 직후 수습책으로 꾸려진 비대위 위원장마저 퇴진 요구를 받으면서 제1야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야당 난맥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상돈 교수 영입을 놓고 앞뒤가 다른 말을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이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격으로 평가하고 있는 윤호중 의원을 잠시 후에 인터뷰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9월 16일 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9월 16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 성추행 의혹 사건이요. 예. 예. 중앙일보 보도부터 좀 볼까요? 12면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가 강원도 원주경찰서에서 강원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로 넘어갔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주 모 골프장 캐디가 지난 12일 원주경찰서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한 직후인데요. 예. 이 여성은 20대 초반의 여성 캐디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골프장 마스터와 동료 캐디 등을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는데 경찰은 참고인 진술 내용이 피해자와 일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들은 박희태 전 의장이 골프를 치다가 캐디를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또 다른 신체 접촉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그 채널A를 통해서 피해 여성이 고소장에 적은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박희태 전 의장이 자신의 팔을 심하게 주물렀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등을 감싸며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카트에서도 옆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졌다. 마지막 홀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엉덩이를 움켜쥐고 갔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희태 전 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배 3명이 함께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성추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손녀뻘 캐디라 귀엽다는 차원에서 총각들 조심하라. 이러면서 팔이나 등을 몇 번 툭 쳤지만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총각들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신문 9면을 보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성구 경기 하남시 지회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지난 13일,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이 아니죠. 새벽이죠. 3시 48분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5분 27초 동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겁니다. 예. 또 이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가리켜서 장애자 이 X새끼, 넌 죽어야 돼. 하남에서 못 살 거야, 이 X새끼야. 다리 하나 더 없어져. 이런 폭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놈의 새끼 다리 하나를 반쪽마저 딱 뿌려버려. 이 X새끼야. 이렇게 여러 차례 욕을 했다는 겁니다. 예. 8월 12일부터 13일에도 이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같은 내용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부대변인 이런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성구 경기 하남시 지회장이 과거 보험업을 하는 아내 사무실에 여러 차례 찾아가서 오랜 시간 머물거나 화장품을 사달라고 하는 등 자신과 오랫동안 묵은 감정이 쌓여 있었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새벽 3시 48분에 전화해서 이런 욕설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일면인데요. 탈당 가능성을 내비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을 오늘 일면에 실었습니다. 예. 그냥 탈당하진 않겠다는 입장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책임을 내려놓을 때 왜 그랬는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의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에게 궁금증은 남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 합의 실패,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영입 같은 일련의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 설명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의원을 겨냥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인사들 당신들 이렇게 추인해 주지 않았었느냐? 네, 그때는 동의해놓고 나중에는 뒷감당을 다 나한테 하라고 하고 있고 이게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선출된 당직자 아닙니까? 예. 만약에 박영선 대표 겸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탈당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당적을 잃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법상 정당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다만 박영선 위원장이 후임 비대위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갑자기 떠나면은 큰 분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는 주체가 당무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에는 당무위원회가 없습니다. 지역위원회도 없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안철수 신당과 합당 직후 6.4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당무위원회 이거 조직하는 것을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당무위원회도 없는 당이었던 겁니다. 당일각에서는 당무위원회를 건너뛰고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추인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전당대회 의장이었던 이석현 국회 부의장에게 당대표 권한을 위임하고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까지 낳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박영선 위원장이 당을 떠나더라도 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탈당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글쎄요, 그 내용이 없네요. 예. 경향신문 3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3정당 파일럿 정당 야권발 정계 개편설. 근데 야권에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그게 정계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권도 좀 움직이고 해야 정계가 개편되는 거지. 야권 안에서 개편된다고 해봤자 그게 그거죠. 그렇죠. 예. 야권에서 정계 개편 가능성이 돌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말이죠. 기사 내용보다도 어디까지나 다 시나리오고 가설이니까요. 예.
이 부분이 주목됐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탈당할 경우 당내 중도적 온건파 등 일부의 동반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여도 야도 아닌 제3정당으로 세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이들 그룹은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한 의원은 그동안 박영선 대표의 주요 의사결정에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관여했고 이번에도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가 동반 탈당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한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동반 탈당이나 배후설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정당은 어떤 당입니까? 글쎄요. 글자로 하면은 예당이네요. 예. 예당. 예. 여와 야의 중간은 예당. 예당. 예. 그렇죠. 항상 예의를 갖춰야 된다. 막말, 폭언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중도적 온건 노선으로 가자. 그런 의미의 예당. 예당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2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이범균 부장판사의 원세훈 대선 개입 무죄 선고 이 판결문을 보면 마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근거를 끼워 넣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를 논하면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6쪽에 걸쳐서 적어 넣으면서 댓글 내용에 대한 세밀한 논증은 생략한 채 선거운동의 법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뭉뚱그려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예. 또 두 번째,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가 모두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과연 국정원이 한 정치 개입이 구체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향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심리전단 직원들, 국정원 직원들이 모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선뜻 이해할 수 없다며 배척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시스템 속에서 특정 후보를 단일하게 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이해가 안 가네. 뭐 이러고 대충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재판부가 선거 종료 시까지 불필요하게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원세훈 원장이 발언한 내용. 이거는 결국 원세훈 원장의 뜻이 선거 개입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성격이 농후한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해서 트윗 수가 줄어든 것을 무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대선 전 2개월간의 트윗 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었다고 해서 5배가 넘는 기간인 10개월 동안에 정치적 글의 의미나 영향이 덜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거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선거법 무죄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명분 축적하기 이 차원 아니겠는가?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판결문 쓰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예. 끼워 맞추느라고 말이죠. 예. 한겨레 사면 보면은 현장에서 기자 칼럼 이영미 기자의 글이 있습니다. 김동진 판사는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만 보나? 이런 제목입니다.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죠. 선거 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 개입은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 이렇게 법관이 다른 법관의 판결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 말하자면은 중앙일보지요. 법관의 독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법원 내부에서는 동료 판사의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관의 독립 원칙을 이유로 금기시해야 하는지 글쎄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김동진 부장판사의 문제 제기는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법정신을 올바로 구현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판결이 비판받는 핵심 이유는 선거 시기에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든 정치 개입을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한 데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거가 곧 정치 아닙니까?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법치주의를 판결로 제대로 구현해낼 때 가치를 갖는데, 이 남의 판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왜 간섭하느냐. 일체 코멘트하지 말라. 이거는 독립이 아니라 독단이라는 거지요.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고 보기에 동료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볼 여지는 없는 것일까. 한겨레는 묻고 있습니다. 예. 서울신문 일면을 보겠습니다. 국내 원전에서 쓰다 남은 사용 후 핵 연료 포화 상태에 달하고 있죠. 저장 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원자력 발전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핵 연료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물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타는 이 물질을 어떻게든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원전수가 늘어나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 사용 후 핵 연료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지금 가동 중인 원전에서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보관해 왔는데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포화 상태입니다. 2년 뒤에는 2016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월성 2018년, 영광 2019년, 울진 2021년, 신월성 2022년 순으로 저장 시설이 꽉 차게 됩니다. 하루빨리 중간시설, 그러니까 연구 처리 전에 50에서 60년 동안 보관해서 열과 방사능을 낮추는 시설이라도 마련해서 안전한 보관을 준비해야 하는데 공론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한 원전 고위 관계자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의 유치를 원한다는 뜻을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측에 내비쳤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자체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동해안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원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또 그곳이 밝혀지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마어마한 또 휘발력을 가진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뉴스가 한겨레에도 있죠? 예, 원전 유치 주민 뜻대로 10월 9일에 삼척에서 찬반 투표가 있다고 합니다. 주민 투표인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이 투표 주민 투표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 주민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9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기억하시죠? 예.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만 효력이 있고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사안, 그 사안이 주민의 안으로 사실상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다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면을 보겠습니다. 국내 외국계 영리병원 1호 후보였던 제주 싸널병원의 설립이 최종 불승인 됐는데 중국 측 사업자, 즉 싸널병원의 모기업, 이 모기업의 각종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싸널병원의 모기업 문제가 많다라는 걸 복지부가 지난해 10월에 이미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달 열린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 분야 서비스 육성 방안 사례로 꼽혔고 정부는 이달 중 승인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작년에는 안 될 업체다라고 단정을 했고, 근데 올해 다시 이거 여기다가 승인을 해줄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한편 뒤늦은 정부의 조사 결과 싸널병원의 모기업 산업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10월이면 뭐 지난달 기준으로 하더라도 10개월 전인데요. 네. 예. 10개월 전에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네. 그 뭐 승인 여부를 대통령 앞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자, 중앙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통영함 의혹 관련해서
해군 참모총장이 4시간 직접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였다고 하는데요. 1,590억을 들여서 국내 기술로 2012년 9월에 진수한 구조함, 통영함 아닙니까? 예. 진수까지 했는데 지난해 10월 취역하지 못하고 전력화도 늦어지고요. 세월호 사고 당시 투입도 되지 못했습니다. 뭐하러 그럼 1,590억이나 들여서 이런 걸 만들었느냐. 당시 통영함 관련 의혹이 제기되니까 국방부는 음파 탐지기 등이 해군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보완 중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감사원은 해군이 요구한 빔 방사형 탐지기 대신 파노라마형 탐지기로 교체된 이유를 추궁했다고 이렇게 중앙일보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절차대로 선정했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통영함 의혹 책임자를 군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한겨레 일면 보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5명 가운데 1명은 영리, 비영리 법인의 대표, 감사, 이사직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92명은 거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등의 사회이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개인별 찬반 여부가 확인되는 이사회에서 안건 찬성률이 100%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회이사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데 회의에 참석해서는 무조건 찬성 이랬다는 거죠. 자, 어마어마한 그 연봉 받고 계신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종원 행정대학원 교수, SK하이닉스 7,800만 원, 두산건설 6천만 원 해서 1억 3,800만 원입니다. 사회이사로만 1억 3,8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 연봉은 또 별도로 받겠죠? 당연하죠. 예. 송재용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모레 퍼시픽 7,200만 원, 롯데제과 6천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을, 최혁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SK이노베이션 6,500만 원, GS건설 6천만 원 해서 1억 2,5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낙인 총장도 대구은행 사회이사로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내가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 툭 찔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다른 데는 내가 덩어리를 뭐 쳤다, 팔뚝을 만졌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 할아버지 그럴 때는 사람이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면 이해를 해라 이래가지고 대충 된 걸로 알았는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캐디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 쿡 찔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소한 박희태 전 의장 말이 변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분명히 성추행이다.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한 성추행이고요. 대부분 판례를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신체 접촉이 있으면 추행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요. 예. 가령 이제 본인 말처럼 무슨 딸이나 손녀처럼 귀여워서 어떤 뭐 성적 의도가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 가령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당연히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예. 박희태 전 의장 해명만으로도 충분히 성추행이 성립된다는 말. 그러나 피해 여성은 박 전 의장의 추행은 더 심했다고 밝히는데, 같이 운동을 하고 있던 캐디의 팔을 심하게 주물렀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이 등을 감싸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카트에서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허벅지를 만졌다. 이렇게 지금 피해 여성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마지막 홀에서는 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캐디의 엉덩이를 이렇게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입맞춤을 요구하는 그런 언어적인 희롱까지 했다는 것이 지금 피해 여성의 진술입니다. 지금 피해 여성은 현재 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희태 전 의장, 새누리당 대표로 있을 때에는 기자들에게 단체로 성희롱한 전적도. 밤송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은 스스로 벌어집니다. 너무 그렇게 쏠라고 하지 마세요. 밤송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은 스스로 벌어집니다. 여러 여성 기자 여러분. 할아버지 그럴 때는 사람이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면 이해를 해라.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 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인데요. 오늘 또 참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당 차원의 별다른 아침 이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의 일정표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이 통상 업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중에 직접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서면 등의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박영선 위원장의 의중이 궁금한데요. 네. 탈당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 위원장을 둘러싸고 이 어제 하루 당 안팎에서 오간 얘기들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미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 위원장 또한 탈당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가 이 측근 그룹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당내 상당수 인사들이 이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 등을 메신저 삼아서 박 위원장과의 접촉을 시도했는데 박 위원장이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당직자들 또한 이 연락에 실패하거나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박 위원장이 탈당을 결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박 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서면으로라도 입장 표명을 한다는 건데, 네. 한 가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박 위원장이 탈당하거나 입장 표명하면서 그동안 이루어진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이라든가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논란들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밝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또 당내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관측은 박 위원장 측근 그룹의 이 전원 형태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체는 이 당으로부터 비토당한 이 세월호 특별법 1, 2차 대여 합의안 그리고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시도 등의 결과물을 둘러싸고 박 위원장에게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는데 박 위원장 본인 입장에서
이런 과정에 이면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공개함으로써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이면의 이야기를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공개할지 등을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매우 구체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 끄집어내면 결국 네. 그 당 내홍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럴 것 같은데 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가령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영입 시도하고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이 박 위원장 입장에서는 크게 좋을 것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례로 이 박 위원장이 이상돈 카드를 내심으로 정해놓고서 문재인 의원 등 당내 몇몇 인사들에게 통보하거나 의논을 구하면서요. 이 교수를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원 가운데 한 사람쯤으로 거론을 해놓고서 막판에 가서 비대위원장으로 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박 위원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경우에 자칫 당내 분란이 더 커지고 적잖은 사람들이 진실 규명의 공방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박영선 위원장이 일단은 행방 자체가 네. 묘연한 상태고요. 또 연락도 안 되고 있는 상태라니까. 네. 이런 박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새정치연합 이 내부에서는 박 위원장이 이 탈당까지 운운한 것을 두고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다. 그나마 남아있던 온정적인 기대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식의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내비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어떻게든 탈당만은 막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어제부터 일각에서 일부 의원들이 동반 탈당 및 분당을 전망하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은 대체로 회의적이거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눈치입니다. 우선 박 위원장이 의원 여러 명을 끌고 당을 나가서 제3지대에서 창당을 도모할 만큼의 세력을 확보한 인물은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고요. 표면적으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명분도 없다 이런 겁니다. 여당에서 과거에 있었던 공천학살 논란에 따른 사실상의 분당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일단 분당이라는 상황은 좀 배제하고 봤을 때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안 좋은 그림은 그 박영선 위원장이 후임을 정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네. 될 경우에 어떤 방식이 있다는 얘기들은 나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박 위원장이 후임을 정하지 않고 비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모두 내려놓고 탈당하는 경우란 얘기입니다. 일단 박 위원장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 비대위원장직도 당연 사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 당연직 당무위원인 국회 부의장, 시도지사,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으로 당무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이 당무위에서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5명 이내에 경선관리위원회를 꾸리면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원내대표 자리가 갑자기 비면은 이후 1개월 안에 후임 원내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 대표의 자녀 임기입니다. 문제는 일각에서 당무위 구성 및 소집의 유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이를 둘러싸고 자칫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당무위 구성 권한이 박 위원장에게 있는데 박 위원장이 당무위를 구성하지 않은 채 사퇴해버리면 당무위 구성이 유효하겠는가라는 지적입니다. 박 위원장이 당무위를 구성하지 않는 등 이 원내대표 선출 구정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를 정리해주지 않고 사퇴하면 당이 법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선출직도 각종 의결기구도 없는 비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은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죠. 네. 오전에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인데 의사일정 논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야당이 저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정기국회 의사 일정 논의를 위해서 소집을 이완구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 한 건데 박영선 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이 야당 소속 운영위원들의 운영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우선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를 열고 의사 일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 단독의 의사 일정 확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회의에 그칠 공산이 크고요. 예. 결국 새누리당이 운영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는 건 의사 일정 정상화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한 대야 압박의 이 명분 쌓기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예. 새누리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어제 보수혁신 특별위원장, 당초 네. 예상과는 달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좀 파격적인 인선이다, 이런 평가로 좀 봐야 될까요? 김문수 카드의 정치적 의미를 읽어내려면은 아무래도 이 김문수 위원장하고 청와대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 청와대가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뒤에 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적절한 여권 후보감으로 거명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 본인도 국무총리직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욕심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사인을 무시하고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이 여권 대선 잠룡 가운데 한 명인 김 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턱 밑에 앉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뒤따랐고요. 예. 지난 재보선 때는 김 위원장이 이 새누리당 윤상현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로부터 매우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 서울 동작을 차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서 당시 윤 의원의 뜻은 곧 청와대의 의중이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문수 위원장은 요구를 거절했고요. 결국 2번 연속 청와대와 엇박자를 낸 겁니다. 예. 그랬던 김문수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할 보수혁신위 위원장으로 기용이 된 건 김무성 대표가 아예 대놓고 여권 권력지형 재편에 돌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무척 도발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김무성 대표가 이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한 김문수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개인적인 권력 다툼보다는 일단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에 조금 더 큰 무게를 둔 그런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박근혜 쪽보다는 김무성 쪽을 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이어서 어젯밤 방송한 뉴스K 3분간 요약해서 듣는 3분 뉴스K 이어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 국면은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거취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자칫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TV 취재 결과 문재인 의원은 이상돈, 안경환 두 교수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의원 측근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문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상돈, 안경환 공동위원장 안에 대해 혁신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방안이었다고 말해 본인은 동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가족대책위는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파행이 세월호 유가족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과 내분에 휩싸인 야당은 국회 본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또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행정관료들의 보고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에도 중징계를 받은 행정관료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토록 허술하고 무능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중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실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여서 갈등을 유발해오던 공항공사가 이번에는 인력 감축 규모도 늘리고 직원들 경력까지 이른바 제로 세팅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석인 사장 자리 다툼도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최근 보안경비, 보안검색 업무 쪽 협력업체를 바꾸고 업체 수를 늘리는 이른바 쪼개기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명이 고용 승계가 안 되는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습니다. 나머지 노동자들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공항 개항 직후부터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도 1년차 신입 직원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정규직화를 시키든지 저희가 지금 여기서 14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간접 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이른바 문창극 강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한 이인호 KBS 이사장의 지난해와 2006년 강연을 뉴스K가 찾아냈습니다. 이들 강연에서 이인호 이사장은 현재 역사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계에서 드문 사상가라고 추켜 세우면서 4.19 유혈 진압의 총책임자인 그를 가리켜 국민에 맞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4.19로 불미롭게 물러나셨지만은 본인이 걸어 나갔지 어떤 독재자들 같이 탱크를 가지고 국민에 맞서거나 4.19에 봉기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젊은이로서 참 잘한 거라고 병원에까지 그 위문하는 분을 천하에 없는 독재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4.3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체제 유지에 필요한 희생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랑에 휘말리면서 여기에 문재인 의원 역시 휘말린 양상입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두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문재인 의원의 추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상돈 교수 역시 문재인 의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의원 그리고 문재인 의원 측근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오늘 초대석에 모신 분은 많은 언론이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 또는 문재인 의원의 최측근으로 평가하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당 사무총장도 지내셨고요. 지금 네네. 당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야당 사이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예. 당 대표가 이제 탈당을 거론하는 이런 상황은 언제 제 기억에도 없고 아마 역사에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야 정당 어디를 따져도 마찬가지일 거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내에서도 이 많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고 또 지금도 아껴주시는 당원들이나 또 지지자분들께 면목 없는 일이죠. 예.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 중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오늘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접촉도 지금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서 예. 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당내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나오고 있고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라도 계속 전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의원도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와는 접촉이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네. 박영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의원도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영입했는데 결국은 나보러 다 책임지라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윤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상돈 이 교수를 영입해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처음 이야기 된 것은 이제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10일. 예. 그 이전까지는 다른 분들의 영입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 당시에 그 첫 이야기를 들을 때서부터 이 문재인 의원의 반응은 그분도 뭐 오시게 된다면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테면 위원장 이렇게 이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그 당내를 설득하기도 어렵고 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라고 예. 하는 우려를 표시를 하셨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 당 내에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좀 두루 구해볼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언론의 이 지지자들의 여론을 점검해보기 위해서 언론에 일테면 뭐 복수의 그 후보들을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장 후보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여론의 평가를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 그 뒤에 그 다음 날인 11일 날 영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 오전 늦게 이 급기야는 이제 이상돈 교수가 유력하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가고요. 예. 오후로 접어들면서는 확정적이라는 이야기까지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당내에 굉장한 반발을 사게 된 것이죠. 예. 이 문재인 의원이 권고했던 이야기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냥 강행한 것에 대해서 좀 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또 이 당내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불충분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예. 그 문재인 뒤에 의원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네. 비대위원은 모르겠으나 위원장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네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의원의 이 얘기를 국회에서 전달했다 그런 얘기신가요? 국회에서 전달한 것은 뒤에 이야기고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예.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일테면 다른 분을, 이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이상돈 교수는 비대위원 정도로 모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11일 오후 늦게 되면서, 그러면 공동위원장은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도 당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또 직접 당내 주요 인사들께 이 전화를 통해서 의견을 묻기도 하셨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예. 그래서 그렇게 이 당내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공동위원장도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이 50여 명의 의원들이 이상돈 비대위원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연서명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달리 한 20여 명의 의원도 또 그와 비슷한 의견을 낸 그런 상태에서 이 당내 그 주요 중진 의원들도 이상돈 공동위원장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 통고를 해드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일테면 수용했다라든가 처음에는 이제 일테면 사전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추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박영선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진행된 일들을 뒤죽박죽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순서도 그렇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상돈 교수도 문재인 의원과 뭐 통화를 했다, 또 만났다, 3자가 만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고요. 예. 문재인 의원은 박영선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상돈 교수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이상돈 교수하고 같이 있다, 뭐 통화를 해봐라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일테면 뭐 인사를 나눈 거죠. 그리고 일테면은 그러니까 우리 당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의논해 보시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상돈 교수는 그것이 마치 그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난 것도 그렇고요. 예. 3자 회동 하자고 박영선 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회동은 어렵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러면 둘이 보자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이제 이상돈 교수가 또 있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통화한 것은 10일 날 오후고요. 그다음에 이 셋이 결과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11일 날 오후 저녁 다 돼서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이야기들을 그냥 전부 무시하고 이게 이제 어떤 협의를 거친 것으로 그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 가지 지금 언론 보도 중에 그 박영선 위원장이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사퇴하면서 저간의 어떤 얘기들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의원에게 이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네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사실에 부합해서 말씀하신다면 예. 문 의원에게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어쨌든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 연장선상에서 어차피 지난 대선에 나섰던 그 문재인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게 순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의원은 지금의 어떤 당에 대해서 바로 직전의 대권 주자 대통령 후보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또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당이 앞으로 현재 같은 상황 또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미 이 지금의 어떤 문제점과 유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놔두고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당에 진정한 그 혁신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문 의원께서 이제 그동안 쭉 생각해온 새로운 정치에 대한 나름의 또 구상이 있거든요. 그런 구상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구상을 밝히는 게 당권 도전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게 그렇게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입장 표명을 하고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원치는 않겠지만 탈당을 결행한다면 이후에 당은 어떻게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일테면 박영선 대표께서도 명예롭게 당을 수습하고 또 당내의 많은 의원과 또 소통과 또 대화를 통해서 일테면 향후에
우리 당이 헤쳐나가야 될 방향을 잘 정립해 놓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